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불진 드롭 더 빗.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1일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 PD가 준비하셨는데요. 네, 지난 9월 24일 아마존이 기후 서약 응원 프로그램을 론칭을 했습니다. 4억 5천 개의 취급 제품 중에 생산 과정이 기후변화 저감에 기여하는 제품을 뽑아서 온라인상에서 아마존 특별 배지를 달아준다는 거예요. 오호. 온라인 쇼퍼들은 이 배지를 보고 환경과 미래를 위한 소비에 나도 참여할 수 있구나 라면서 기쁘게 그 물건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제품들만 고르면 기후 지킬 수가 있다. 그렇죠. 아마존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이게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선언 이런 걸 하면서 파리 협약보다 10년 먼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후 서약에 가장 먼저 서명한 뒤에 숲 재조림을 위한 1억 달러 투자,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소 프로젝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전기 배송 차량 10만 대 구입, 이렇게 큰 회사다운 광폭 행보를 선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아마존은 이번 응원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시중에서 유통이 되던 수백 개의 인증 마크를 재평가해서 환경적으로 기후변화 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된 19개의 마크를 최종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마크들은요, 생물 다양성 지원, 유기농법 시행, 공정가격과 노동인권 보호, 유해 화학물질 사용 최소화, 탄소 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사용 이러한 것들을 보증을 합니다. 이래서 이번에 대선에서 진 트럼프가 아마존 싫어했군요. 그렇군요. 예.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선보인 컴팩트 바이 디자인 인증입니다. 이게 뭔고 봤더니 일반 유통 매대에서 필요했던 화려하고 눈에 띄는 비규격의 포장은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단순한 육면체 포장, 내용물을 포장할 때는 빈 곳을 최소화하고 내용물을 최대로 담을 수 있는 포장, 이런 거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존의 두 가지 관점이 보이는데요. 하나는 기후변화를 이유로 자사의 물류 비용을 최대한 낮춰보자. 그렇더라도 지구를 지킨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당연히 칭찬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실리도 챙기면서 명분까지 업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관점은 전통적인 공급 사슬에서 힘의 관계를 명확하게 전복을 시켰다는 겁니다. 베조스가 전복을 좋아한대요. 그런가요? 네. 힘의 관계가 도대체 뭘까? 근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매대의 제일 앞자리는 제조의 혁신을 이루었던 제품들이었습니다. 혁신이 뭘까요? 새롭다든지 싸다든지 기능이 좋다든지 시장은 제조업과 브랜드 운영사가 그렇기 때문에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발전과 대형마트의 등장 이후 주도권이 유통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고가 부동산을 기지로 한 유통이 매대에서 얼만큼의 이익을 뽑아낼지 먼저 결정을 하면 매대의 제품 적재량이 뒤이어서 결정이 되고 하루에 팔아야 할 목표도 정해집니다. 개별 제품이 유통사에 보장해야 할 이익은 제조업체의 책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오프라인 유통에서는 이 질서를 거스르는 제조사의 제품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즉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이 매대의 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유통사에 제일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제품이 매대의 맨 앞에 올라갔던 겁니다. 제한된 매대의 제한된 홍보 공간에서 제품의 가치를 세세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유통 질서와는 다른 계산법을 누릴 수가 있죠. 마트의 입점 수수료, 광고비 제약이 많았던 윤리적 제품 생산 업체에도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바로 만날 수 있는 이 공간에서 제조업체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마음껏 뽐내면서 소비자들은 얼마든지 제품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아마존은 제조사의 기후 변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게 된다는 거죠. 비용이 든다면 그건 플랫폼의 소비자가 나누면 된다. 힘이 있다고 제조사의 납품 단가에 대한 갑질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아마존의 기후 변화 저감 노력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더 시간이 지나 봐야 되겠죠. 하지만 영리 기업인 이상 이런 개혁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의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는 확실한 판단은 있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기후변화의 문제란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최소한 이런 수준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거를 깡그리 무시하다가 이번에 대선에서 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아름다운 커피 한수정 사무처장님이 환경 칼럼을 쓰신 글입니다. 박 PD 얘기가 아니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하. 제 얘기면 참 좋았을 텐데 아름다운 커피 아무래도 이런 공정무역을 통해서 생산된 그런 원두를 쓰고 이런 거를 강조하시는 그런 조직인 것 같은데 한수정 사무처장님이 좋은 칼럼을 써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바이든 당선인도 그렇고 환경을 요즘 많이 강조하다 보니 요즘에 환경 칼럼 중에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2019년 8월 그린란드에서 썰매 끄는 개가 빙판이 아닌 물 위를 달리는 일이 있었대요. 아이고, 이 물 위를 달릴 수가 있나요? 신기하죠? 올해 8월 초에는 그린란드에 빙봉이 하나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이 빙봉이 뭐냐면 빙하를 타고 흘러내려와서 바다 위에 선반처럼 떠 있는 거대한 얼음덩어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덩어리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파리시보다 크고요. 평균 두께가 300m에서 900m라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군요. 예, 이쯤 되면 그냥 섬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섬이 그냥 얼음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린란드 빙하는 남극 빙하와 함께 육상 빙하로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린란드 빙하가 모두 녹으면 해수면은 최대 7m가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세계 인구의 44% 정도가 해안가에 사는 점을 고려하면 육상 빙하의 해빙, 그러니까 녹는 것은 향후 전 지구적으로 끼칠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 빙붕이 얼마 전에 또 발견이 됐다면서요. 또 갈라졌대요. 그래요? 예,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빙붕이 조금 녹기 시작하면 개가 물 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가까워지면서 먹을거리도 쉽게 국경을 넘나들죠. 과거엔 먹지 않았던 식재료가 새롭게 식탁에 오르면서 어느덧 우리에게 익숙한 메뉴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초딩 때는 바나나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사과 10개에 바나나 하나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반대죠. 근데 바나나처럼 된 게 바로 연어입니다. 이 글을 쓰신 분 고향 가까이에는 가을이면 연어가 돌아오는 하천이 두어 곳 있었대요. 강원도 지역이신가 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울산에도 연어가 돌아오고 있다고 얼마 전에 지역 소식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예. 울산. 예. 그런데 이분은 지천에 연어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렸을 때 먹었던 기억은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귀한 생선이었으니까 팔지 않았을까 싶어요. 교역이 자유로워지면서 이 연어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 시작했죠. 냉동이나 훈제로 먹던 연어가 10수년 전부터는 생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건 노르웨이산. 전 세계 연어의 절반 이상을 노르웨이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물이 차고 깊어서 연어가 자라는데 최적의 조건인 피오르 덕분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연어가 대부분 피오르에서 가두리 양식을 한대요. 이런 양식장이 노르웨이 서북부 해안에 적어도 수천 개나 된다고 합니다. 양식장에서 길러지는 연어는 밀집 사육을 하다 보니까 한 번 병이 들면 양식장 전체가 폐사가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투여를 하겠죠. 바닷무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살충제도 뿌린다고 하는데 이 바닷무리가 뭐냐면요, 연어를 공격하는 기생충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오래된 연어, 잘못된 연어 같은데 보면 이렇게 실핏줄처럼 하얀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바로 바닷물이거든요. 보셨군요. 요게 가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살충제, 항생제 기본으로 그냥 빵빵하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식장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먹이겠죠. 1kg의 연어살을 얻기 위해 사료가 3kg이 필요한데 이 먹이 사료로 쓰기 위해서 물고기들을 잡아들인다고 합니다. 오늘날 어업으로 걷어들이는 물고기의 3분의 1은 양식장에서 기르는 물고기 사료로 쓰입니다. 사료용 물고기를 잡아들이면서 연쇄적으로 균형이 깨지는데 사료용으로 잡아들이다 보니 정작 얘네들을 먹어야 하는 상위 포식자들이 먹이가 부족해지니까 얘네 개체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연쇄적으로 이 바다의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거랑 똑같겠죠. 최근에 뭐 대전에서도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대전 시내에 그래요? 예, 난리가 났었대요. 왜? 산에 먹이가 없으니까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양식장들도요, 이렇게 가둬놨지만 이 밖에 있는 물고기들이 양식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대요. 왜? 그 안에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어를 기르는 양식장, 항생제, 살충제, 사료, 그리고 얘네가 또 먹으면 싸겠죠. 배설물, 온갖 잡동사니가 섞여서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연어 양식이 가져온 문제,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죠. 이렇게 길러진 연어가 비행기를 타고 온대요. 왜? 생물로 배달을 해야 가격을 높이 받기 때문에. 배 타고 오는 게 아니군요. 예,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 가장 많이 하는 운송수단 비행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어, 그 이면에 들어와진 불편한 진실, 적잖이 있다는 사실을 이 칼럼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연어만큼이나 또 새우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흔한 식재료가 됐는데 우리가 먹는 이 새우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동해나 남해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게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맹그로브 숲이라고 합니다. 새우가 숲에 삽니까? 맹그로브 숲이 있던 자리에 유독 새우가 많이 자라는데 그 이유가 이 맹그로브 나무가 굉장히 특수하다고 합니다. 얘가 일단 자라는 곳이다 하면요, 온갖 생명체들이 모여든대. 굉장히 매력이 많은 나무인가 봐요. 왜냐하면 이 맹그로브 뿌리가 뻘 사이로 뻗어가면서 다양한 풍부한 생태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생물들이 다 이사를 와서 우리도 같이 누려보세 이러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맹글로브, 글로브 안에 맹 이렇게 들어오면서 재미가 없군요. 예. 그런 곳에 맹그로브를 없애고 새우 양식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풍부했는데 정작 그 배경이 맹그로브인데 맹그로브를 없애고 풍부한 생태계를 누려보겠다고 새우 양식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5년 정도 사용한 새우 양식장, 마찬가지로 항생제, 배설물, 살충제 오염이 되니까 정작 얘네들도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또 다른 맹그로브 숲을 가서 그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또 양식장을 만든대요. 오늘날 우리 식탁에 오르는 많은 이국적인 식재료들이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국적인 요리를 먹는 즐거움도 일상의 기쁨 가운데 하나지만 이렇게 생태계를 망가뜨리면서 먹는 먹거리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이 맹그로브 숲이요, 탄소를 흡수하는 정도가 육상의 숲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맹그로브 숲은 태풍이나 해일로부터 해안가 지역을 보호해주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브 맞네요. 맹글로브. 맹글로브. 예.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우리 식탁에 새우가 오르기 위해 사라지는 맹글로브 수, 생물 연어를 실어 나르기 위해 띄우는 비행기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그린란드 빙하를 녹이는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는 건 아닐지 우리가 반성 아닌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는 이제 박 PD가 쓰신 거죠? 이 탁월한 글도 최원형 환경생태 작가님이 쓰신 글입니다. 이분은요, 세상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착한 소비는 없다, 뭐 이러한 인기 저서를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박 PD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부가 아직은 부족한데 저도 이제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시점에 맞춰서 환경 분야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네요. 그리고 또 하나 환경 칼럼 의미 있는 것들이 있어서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정부가 디지털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생태계와 자연을 보존하는 것을 토대로 국가 발전 전략을 만드는 세계적 동향에 발맞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언제나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지만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포함하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라면서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린 뉴딜은 녹색 산업 지원으로 관련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핵심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요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대표적인 에너지원은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원자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뜬금없이 왜 원자력이 들어갑니까? 가스가 안 나온다 이거지. 에헤이. 방사능은.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그린 뉴딜에서 신재생 에너지만 있고 원자력은 없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탈원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독일. 이 독일에서도 탈원전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대요? 유럽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끌어내리겠다는 유럽 그린딜 정책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화석연료 대신 원자력을 적극 사용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제러미 립킨의 주장처럼 기후온난화로 인한 지구 생물의 멸종을 막기 위해 화석 에너지로부터 재생 에너지로의 대담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던데 한가에도 언급을 안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그런데 한국의 지형, 이 물리적 환경만 보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늘려봤자 발전량을 안정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해상 풍력은 어장 파괴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해상 풍력의 롤모델로 내세우는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는 연근의 어업이 발달하지 않아 한국과 같은 이해충돌 여지가 적습니다. 아이고, 이 북유럽 국가 청어잡이가 얼마나 큰 산업인데요. 그렇죠. 연근의 어업이 왜 없습니까? 그리고 방금 연어 엄청나게 지구촌 소비의 절반을 노르웨이에서 양식으로 하는 연어가 떼우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연근의 어업이 아닌가 보죠. 풍력이 발달한 영국, 바람의 색이나 계절별 편차 등에서 한국보다 유리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국토가 넓어서 태양광과 풍력에 알맞은 입지를 골라 발전소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원자력 세울 수 있는 곳은 아무데나 다 있는가 보죠? 그런가 봅니다. 그린 뉴딜이 애초에 목표한 바를 충분히 달성하려면 정책과 관련된 여러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유연성도 유연성 나름이지 개소리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유연성이 필요합니까? 그건 절대 안 되죠. 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이미 많은 재정 지출을 한 정부가 그린 뉴딜에까지 거액을 쏟아붓는 건 부담이 있습니다. 그린 뉴딜 추진에서 원전을 배제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원자력은 시간당 1kW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60원이 드는데 이를 한전이 110원에 사들이고 있으니까 시간당 1kW마다 50원씩 이익이 생깁니다. 원전을 통해 얻어진 이 같은 수익은 그린 뉴딜 정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적자 국채 발행 등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나중에 원자력 폐기할 때는 들어가는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고요? 예,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친환경, 저탄소, 분산형 전력발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추세입니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대립구도가 아니라 같은 무탄소 전력 발전원으로서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방사능 나오는데도 무탄소인 것 빼고는 글쎄요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데 원전은 정부 그린 뉴딜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우군입니다. 이미 세계 각지에 수출하거나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원전의 해외 진출 인프라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설비 역시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역시 이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린 뉴딜과 원전 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접고 기후변화 대응과 성장 동력 확보라는 에너지 산업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X소리는 도대체 누가 쓴 겁니까?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불요 비타민 잘 드시고 계시죠? 좋은 걸 저만 먹을 수가 없어서 친척분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불요 비타민이 워낙 뛰어나니까 제품도 제품이지만 무료 반품 제도에 놀랬어요. 혹시 왕복 배송료가 무료인가요? 맞아요.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는데도 무료더라고요. 단순 변심, 배송 지연, 선물로 받은 분이 섭취를 원치 않을 경우도 반송비가 무료입니다. 역시 브리오 비타민 제품도 그렇고 고객 정책까지 클래스가 다르군요. 10만 원 이상 구매 시 브리오 치약을 증정합니다. 원자력 국민연대 이런 조직이 있대요. 아이고, 연대에서 이런 조직까지 만들었습니까? 고대 뭐 하고 있습니까? 서울대는 뭐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급조됐더라고요. 작년에. 근데 무려 공동의장입니다. 이 아재 이름이 김병기. 이 공동의장이 많다는 것은 나중에 책임지기 싫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작년에 급조된 조직인데 뭐 의장이 이렇게 복수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 세 개 칼럼 중에 하나가 참 이상하죠. 마지막 원전 옹호 칼럼.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경과 공익을 빙자하는 인간들이 적지 않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으로 항상 뭡니까 이렇게 빠딱 서가지고 이렇게 감시하는 미어캣인가요? 미어캣처럼 빠딱 서서 바라보고 있어야 돼. 그렇죠. 참 이 세 번째 칼럼에 대해서는 태클 걸 게 정말 많아요. 온실가스 배출이 없기 때문에 원전은 그린이다. 이 얼마나 이 허무맹랑한 발상입니까? 그리고 독일의 탈원전 부작용, 이 PD님도 지적을 하셨죠? 여러 가지라면서 그 중에 한 가지도 언급을 안 해. 그 얘기는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겠죠. 이 사람은 그렇게 핑계 대겠죠. 이거 실어준 언론에서 잘랐다. 유럽이 탄소 제로를 위해 원자력을 적극 사용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근데 나서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거기다 유럽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가 원자력을 적극 사용하나요? 그렇습니다. 이 구체적인 국가명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해상 풍력이 어장을 파괴한다. 근데 제가 제주도에서 봤던 풍력 발전기 대부분 해수욕장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해수욕장 근처에는 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렇죠. 뭐 굳이 어장과 연결 지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한국의 지형적 한계 탓을 했는데 그럼 한국보다 더 작은 네덜란드는 그럼 얘네는 풍차를 안 해야지 뭐하러 네덜란드는 풍차 돌립니까? 풍차 다 부시고 원전 지으면 되지? 오히려 한국은 풍력은 물론이고 제가 알기로는 조력 발전에 탁월한 물리적 환경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렇죠. 서해안이 조수간만차가 전 세계 최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도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요. 예, 오히려 유리한 것 같은데 지형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니까 공동의장이라는 인간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처럼 땅이 넓으면 태양광 풍력에 유리하다. 근데 땅이 넓으면 원전하기도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도 원전 사고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3마일. 네. 그런데 거기는 엄청나게 넓은 땅, 황무지 같은 데서 원전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사고가 크지 않았어요. 그렇죠.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조민한 때에서는 사고가 한 번 나면 전국토가 마비가 됩니다. 그 발상이 참 거꾸로 가고 있어요. 땅이 넓기 때문에 원전도 유리하지. 한전의 이익을 국가 재원으로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한전이요 코스피 상장 기업입니다. 게다가 외국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이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공동의장인 김병기를 어떻게 볼까? 예. 예, 이렇게 생각하겠죠. 도둑으로 볼 것 같은데 말이죠. 친환경 발전은 글로벌 추세라면서 원전을 하라. 참 이것도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서 칼럼 마지막에 본색을 드러내죠. 원전 수출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결국 지도 한몫 챙겨보겠다 이런 심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최근에 탈원전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구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일부 원자력 관련된 학과 교수들이 이 탈원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왜? 친해 밥벌이 밥그릇이 없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원전 아니라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런 친환경으로 바뀌고 있으면요. 공부하시는 것도 20-30년에 공부하신 거 그거 말고 새로운 공부를 하셔야죠. 이 30년 한 40-50년 전에 공부했던 거 지금까지 그냥 계속 밥벌이 하겠다고 그걸 그냥 지키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이 원전 마피아들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를 본 후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자식이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본인은 죽을 때까지 멀쩡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대대손손 누적이 되는 그런 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후쿠시마에 이 원자력 국민연대 이 본부를 설치하고 거기서 매년 회의를 하겠다고 하면 인정. 그리고요.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고리나 월성 거기 바로 옆에 3대가 그냥 같이 살아. 전원주택 짓고 그러면 인정.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